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눈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쳤습니다. 현재 대설주의보는 제주도 산간 지역에만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눈의 강도는 약해졌지만 서해에서 다시 눈구름이 발달해 유입되고 있어 호남과 제주에는 눈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은 장시간 비와 눈이 섞여 내린 데다 지역별 적설 편차가 커 지난 첫눈 때와 같은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영하권 반짝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로 시작된 이번 눈은 해가 질 무렵부터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렸습니다. 늦은 밤까지 강원도와 경기 북부, 충청, 호남 일부 지역에 10cm 안팎의 눈이 내렸고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저녁부터 비가 진눈깨비나 눈으로 바뀌어 내렸지만 눈구름 영향권에서 빠르게 벗어나 첫눈 때 같은 교통대란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와 남동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며 중부와 호남 곳곳에 눈이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수구름이 오전부터 밤까지 장시간 영향을 준 데다 눈이 아닌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어 지역별 적설 편차가 컸습니다. 강하게 폭발적으로 발달한 눈구름으로 인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린 데 비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일부 동해 쪽으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도 고기압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좀 지금 기압골이 파진 형태거든요. 지속 시간이 좀 길고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난번에 거의 수도권은 거의 5, 6cm 균일하게 눈이 내린 데 반해서 이번에는 적설량 차이가 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눈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오늘은 빙판이나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큽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로 살얼음은 아스팔트 위에 얇게 형성돼 눈에 보이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살얼음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터널이라든가 산간 이런 부분에 갈 때는 100% 살얼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커브길이라든가 그런 길에서는 속도를 50% 정도 감소하면서 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남과 호남 지방에 5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고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고돼 우려했던 산불 걱정은 당분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로 살얼음과 무거운 눈에 의한 시설물 피해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눈으로 바뀌더니 어느 순간 한방눈으로 쏟아집니다. 금세 하얗게 변해버린 산간 지역. 올겨울 두 번째 눈도 대설로 강원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내린 눈은 교통 불편보다 산불 위험도를 낮춘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습니다. 낙엽이나 풀들이 물기를 머금으면 산불 발생 확률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눈 적설량 1cm는요. 강수 10mm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10mm 정도면 보통 이틀 정도의 산불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밤사이 쌓인 눈이 영하권 추위에 얼어붙으면 발생하는 도로 위 살얼음은 주의해야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미끄럼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이 너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이게 밤사이 얼어버릴까 봐 지금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지도 모르고 내일 또 장사도 해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눈이 계속 쌓이지 않도록 자주 눈을 치워주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눈과 비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제설 차량을 들이받아 불이 나고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위에서 완전히 뒤집힌 채 부서졌습니다. 왕복 8차로 대로를 달리다 난데없이 인도로 돌진해 연석과 크게 부딪힌 겁니다.
20대 남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고속도로 제설 차량을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 1차로에서 작업하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운전자는 즉시 대피해 불길은 피했지만 골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설차는 후미의 일부 소실이고 뒤에 차량은 전소로. 전북 정읍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시외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5m 아래 농로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객 1명이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순회동에 있는 12층짜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져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은 발화 지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해 피의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완료한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거란 예상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통일교에서 2018년쯤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뇌물죄일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났거나 올해 말 만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앞서 구치소에서 접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진술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아직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접견은 이뤄지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전담 수사팀은 민중기 특검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검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회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해산 검토와 엄정 수사 같은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데 강진원 기자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2주 연속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법제처장님,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부처가 어디인지까지 확인한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엔 더 강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을 여야 그리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과 몇 분 뒤엔 여당에서 알림 공지가 떴습니다. 통일교 측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접촉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친명 핵심 그룹이 관련 의혹을 먼저 파악한 결과 문제될 게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런 자신감이 이 대통령의 전공법에 영향을 줬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계엄잔재 청산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야당발 불공정 시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포석도 깔린 거로 보입니다. 선택적 수사 논란이 확산하면 자칫 계엄 관련 수사 자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당일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한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정치 개입을 매우 경계하는 평소 생각과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데 종교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소신 역시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경기지사 시절에도 코로나 방역 지침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를 상대로 강제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통보받지 못한 그러면서도 대구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가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저희 시설 명단을 받았는데 그게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 또 일치하지 않아서 대통령실은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여권 인사의 추가 연루 가능성과 이에 따른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오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내란 특검 수사는 초반부터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이례적인 속도전과 예측하기 어려운 수사 스타일로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이어 추가 기소로 내란 특검 수사는 첫 발을 뗐습니다.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 만이었습니다. 현판식도 없이 속도전에 들어간 내란 특검은 엿새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선제압의 신경전, 지하주차장 출입 공방까지 거듭해 특검은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을 사실상 처음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2일. 변칙적 스타일의 조은석 특검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이후 지난해 12월 3일 밤 국무회의를 고리로 계엄에 가담한 인물까지 수사를 확대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내란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특검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북한 무인기 의혹은 비교적 긴 호흡으로 수사한 끝에 일부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까지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의 막바지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간 180일을 꽉 채운 내란 특검 최종 성과에 대한 평가는 법원 판단에 달렸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함께 출범한 3개의 특검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는 오는 28일에 마무리됩니다. 남은 과제가 산적해 일부 의혹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는 오는 28일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범위가 16개 항목으로 방대한 만큼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의혹도 많습니다. 김건희 씨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이 대표적인데 서희건설이 건넨 나토 3종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금 거북이, 로봇계 사업가가 전달한 고가시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준 고가 가방 관련 사건이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 금품 공여 사건들의 경우 오는 17일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와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종묘 차담회 등 김 씨가 연루된 다른 상당수 의혹도 이미 김 씨 조사까지 마쳐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만 막판에야 착수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길어져 시간이 빠듯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 씨의 과거 수사팀에 대한 수사 등은 아직 한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필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사가 제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인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특검 내부에서도 일부 사건은 경찰로 이첩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처분을 종합해 발표하는 건 오는 26일이나 29일 가운데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닷새째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확보한 디지털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인데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쿠팡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해 매일 10시간가량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추가로 압수할 예정입니까? 주말까지 닷새째 이어졌는데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 6월 말부터 5개월에 걸쳐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쿠팡이 피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이에 대한 수사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임한 박대준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이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롯데백화점 식당가에 식사하러 온 노동조합원들에게 보안요원이 노조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이 SNS에 퍼지고 시민단체가 노동 혐오라며 반발하자 백화점 측은 뒤늦게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에서 손님들과 보안요원이 승강이를 벌입니다. 지난 10일 쿠팡 규탄 집회에 참석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며 보안요원들이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조끼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공공장소에 항의에도 제지가 이어지자 일부 조합원은 식사를 포기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두 분이 와서 저희한테 이게 조끼를 벗어달라, 뭐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신다. 원래 저희가 11명이 왔는데 3명은 이제 신랑과 시작될 쯤에 밥을 못 먹고 그냥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기로 했고요. 당시 촬영된 1분 남짓 분량 영상이 SNS에 공개되자 백화점 측 대응은 노조 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권단체와 노조원들도 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할 따름입니다. 몸자보는 저희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현석 대표 명의 사과문에서 고객들에게 조끼 탈의 등을 요청한 건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불쾌감을 느꼈을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며 비슷한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화점 측은 제지당했던 노조원들을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또 한 번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찰관이 가슴팍에 장착해 치안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카메라인 경찰 보디캠이 지난달 수도권에 공식 도입됐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인데 송수영 기자가 보디캠을 사용한 순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 지하철역 계단을 경찰관들이 다급하게 내려갑니다.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영무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는 긴급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경찰관이 양쪽에서 팔을 붙들자 거세게 뿌리치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손 대지 고급하시잖아요 지금. 경찰은 손 올리지 마시고. 네? 술에 취한 듯한 모습. 사건 처리 과정은 고스란히 경찰관 몸에 설치된 보디캠에 담겼습니다. 저도 한번 바디캠을 착용해봤는데요.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촬영을 시작합니다. 안내 음성과 함께 촬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로 즉시 전송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영상은 물리력 사용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상황으로 분류돼 각종 증거로 쓰입니다. 그동안 불법 행위를 촬영하고 혹시 모를 폭력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사서 쓰는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만큼 치안 현장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이 촬영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저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언행에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영상 해킹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나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등 우려도 여전합니다. 해킹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심각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경찰은 영상은 즉시 암호화돼 유출돼도 재생할 수 없도록 했다며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달 수도권에 보디캠 6,200대를 도입한 데 이어 앞으로 보급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리풀 2지구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제 주민 반대로 공청회가 또 무산됐는데요. 정부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목표한 대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리풀 2지구 개발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마련한 공청회장. 주민들이 든 강제 수용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과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현장에서 고성이 오간 끝에 공청회는 15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내서 무산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서울 서리풀 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사 초안 공청회 제2차 공청회는 무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월 초안 설명회, 11월 1차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리풀 지구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하면서 서리풀 지구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고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지을 예정인 이 지구의 경우 주민과 성당 신도들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하며 지역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을 허물고 거기에 아파트라고 하는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사람들의 피눈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21세기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차례 이상 공청회가 무산되면 공청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넘게 착공하겠다며 서리풀을 포함해 신규 택지 인허가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6년에 2.9만 호 분양, 5만 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이에 더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속도전에도 돌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발하는 서리풀 2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강제 수용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의 5배에 가까운 20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와 더불어 배우자 명의 주택이라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12제곱미터인 이 주택은 지난 5일 기준 시세는 63억 원에 달합니다.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의 서울 용산구 주택 시세는 32억 원을 넘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급 이상 대통령실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 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의 4.9배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이 있는 공직자는 23명으로 모두 38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전체 28명의 28.6%에 해당하는 8명은 다주택자였습니다.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은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등 모두 7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3구에 있는 주택 15채는 공직자 9명이 보유하고 있고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도 11명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일 경우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는 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서울과 특히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의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혹시 그런 정책을 편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경실련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의 주택 외에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분양제도를 정상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혁신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이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표결에 들어갑니다. 법안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오후 4시쯤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대행법이 통과되면 3박 4일간 계속된 필리버스터 전국도 끝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이 남아있어 강대강 전국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최초 함정으로 기록돼 고속 전투정 청새치가 건조 7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전력 증원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건조된 해병대 소형 고속 전투정 청새치입니다. 5년간 연구개발을 거쳐 착공한 지 7달 만에 무사히 진수됐습니다. 해병대가 자체 운용할 함정을 도입하는 건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하나, 둘, 셋! 바다에서 가장 빠른 어류로 꼽히는 청새치란 이름처럼 장점은 속도입니다. 시속 80km까지 낼 수 있는 국산 워터제트 추진 체계를 갖춰 고무보트와 유사한 기존 고속단정보다 신속한 해상 침투 작전이 가능합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한 첨단 무기를 탑재하고 주요 구역엔 방탄판을 설치해 탑승 병력의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주요 전략도서 방위와 유사시 해상 침투, 상륙 작전을 비롯한 해병대 작전의 완전성을 뒷받침할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해병대가 고속 전투정 도입을 추진한 계기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서북도서를 향한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 유사시 증원 전력을 급파할 수단으로 주목받은 겁니다. 20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는 스웨덴 고속정 CB-90과 비슷해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와 함께 상륙 작전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새치는 시험 운용을 거쳐 내년 말 해병대에 인도되는데 작전 배치 과정에서 도입 척수 등이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IS의 공격으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국자를 잃었다며 IS의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공동 대테러 작전에 나섰던 미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범은 현장에서 사살했지만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미군 3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슬람 국가 IS 격퇴 작전을 위해 주요 인사 접촉에 나섰던 미군이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군을 공격한 범인이 시리아 내무부 산하 정부군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원조사 과정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타크피리 사상을 가졌을 가능성이 포착됐다며 시리아군 내 극단주의자의 소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So we mourn the loss of three great patriots in Syria. You know how it happened. It was an ambush, terrible.
Mr. President, will the U.S. retaliate against ISIS? Yeah, we will retaliate.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미국인을 겨냥한다면 끝까지 추적해 가차없이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반군 지도자 출신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미군이 사망한 공격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시리아에 미군 2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천명하면서 IS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골프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한 해에만 골프 비용으로 우리 돈 1,00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나흘에 한 번꼴로 골프를 쳤는데 한 번에 많게는 세금 50억 원이 들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영국 스코틀랜드에 문을 연 골프장 개장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가족 소유의 골프장입니다. My son Eric has worked so hard on this, and it's been truly a labor of love for him. And we started with a beautiful piece of land, but we made it much more beautiful. 트럼프의 골프장은 미국에만 11개, 전 세계적으로는 18개나 있습니다. 백악관 공식 일정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행사도 대부분 자신의 골프장에서 진행합니다. 지난 10월에는 플로리다의 골프장에 우리 재벌 총수들을 불러 골프를 쳤고 내년 G20도 본인 골프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everybody wants it there because it's right next to the airport. It's the best location. It's beautiful everything. They actually requested that it be there because the location is the best. 1월 재집권한 뒤 지난 1일까지 따져보니 무려 77차례 나흘에 한 번꼴로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골프 치러 갈 때마다 전용기 사용에 경호 숙박까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특히 플로리다로 갈 경우에는 한 번에 340만 달러, 우리 돈 50억 원이 듭니다. 미국 허프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골프로만 7,100만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의 세금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스코틀랜드 골프장 개장 행사에는 1,000만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4년 임기 동안 골프에만 3억 달러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첫 임기 때는 골프에 예산 1억 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이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돈이고 실력인 프로스포츠에서 LG의 우승을 이끈 주장 박혜민 선수는 돈보다 의리가 먼저라는 낭만을 보여줬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시상식에 오면서도 자신보다 후배를 앞세우고 민재 수상은 확신하고 저의 수상은 못 받는 것도 확신합니다. 수상 소감에선 후배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창규가 제가 없으면 평균 작책점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 4년 동안은 걱정하지 말고 창규가 방어율 1위로서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고요. 우승 주장이란 꿈을 달성한 박혜민이 보여주는 주장의 품격입니다. 우승팀 LG 선수의 수상이 적다고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저희 LG 선수들이 저밖에 없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으로 팀을 끌어올립니다. S급이 없이 모든 선수들이 또 잘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LG에서 MVP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FA 계약에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포기하고 LG에 남기로 하면서 낭만 야구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박혜민의 내년 시즌 준비만큼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할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내년부터 또 당장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비로 한화 팬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잘 쳤어! 박혜민 이 말이 안 돼. 아니 마지막에 다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무슨 만화 영화 옛날 그 발바닥 돌아가는 거 있죠. 웃음으로 받아내는 박혜민. 많이 언급해 주신 매직빵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더 돋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새해엔 또 한 번의 우승 주장은 물론 골든글러브 본상 수상까지 꿈꿔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중북부 지역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충청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눈구름이 분포했습니다. 충남의 눈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는 밤까지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예상되면서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충남과 전북 내륙에도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람도 주의해야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 춘천은 영하 0.4도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데요. 낮에는 서울 기온 3도, 광주와 대구는 7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점차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